몰라도 괜찮지만요, 알아두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더 머니클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서 조금 재밌을 거예요. 라떼는 그렇지. 네. 라떼보다 훨씬 훨씬 선조들의 전이죠. 얘기. 네. 일단 은행의 어원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행이라고 해도 되고 뭐 쩌냉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은행이라고 하냐? 은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은이죠. 쉽게 생각하면 중국의 영향이죠. 지금 국제 결제를 할 때 어떤 통화를 써요? 달러를 쓰죠. 네. 그래서 기축 통화라고 부르잖아. 네. 그게 과거에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는 은이 주로 그 역할을 했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유죠. 금은 너무 귀해. 그러니까 구리, 쩐이라고 하죠. 너무 많이 필요해, 뭘 하려면. 네.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은이 딱 좋아.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그 상인 조합을 항이라고 불렀어요. 한자를 보면 은행할 때 그 행자랑 똑같아. 이 항이 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업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발음이 바뀌어서 우리나라로 들면서 은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금행이나 쩌냉이 아니라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아시아에서는 은이 국제결제 단위의 기준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은본위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된 상태였어요. 네, 은본위 제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은본위 제도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금본위 제도, 은본위 제도, 복본위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특정 광물을 돈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시작을 해. 네. 금화, 은화, 동화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사는데 금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금덩이 이거 이렇게 치고 다녀야 언제 되잖아. 이제 그치? 수레를 끌고 나가서 들고 다녀야 되는 데다가 위험하기까지 해. 털릴 수 있죠. 이게 변화를 해요. 중앙은행이 그 귀금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지폐를 발행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다. 물가도 안정적일 거고 외부 충격에도 안전하고 이런 형태로 변화했다.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렇지. 훨씬 편해지고.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은본위 제도를 어디서 많이 썼냐? 네. 유럽은 대영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금방 금본위 제도로 바뀌었고요. 조선도 은본위 제도를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때? 상업이나 화폐 경제가 아주 발달을 못한 국가였다. 대표적인 은본위 제도의 나라는 역시 중국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에서 은 소비량이 가장 많았으니까. 네. 은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사회거든. 그렇죠. 중국에서 금, 그러니까 노란색에 대해서는 이게 황제의 색깔이라는 인식이 있대요. 그래서 금을 화폐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그렇지, 상상도 하기 힘든 일. 이래서 더더욱 은본위 제도, 세금도 은으로 많이 냈고요. 이게 명성시대에 대체로 많이 통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본위 제도 자체를 안 쓰죠? 단점이 많아서 지금은 다 변동환율 제도를 쓰고 있죠. 그쵸. 그래서 화폐는 어떻게 됐냐? 본위 제도로 시작을 해서 고정환율제, 그 다음에 변동환율제로 변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 경제 성장에 비해서 금의 매장량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적다. 지금은 본위 제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 재벌이 안 경제 되니까. 성장만큼은 광물들이 다 커버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파생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매장량은 한정돼 있고 이걸 채굴량을 막 늘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화폐를 많이 찍어낼 수도 없잖아. 그쵸? 그러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폐의 가치도 올라가게 돼요. 화폐가 적어지니까. 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보다 위험한 디플레이션에 취약한 통화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또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경제 상황이 변하면은 뭐부터 해요? 기준금리부터 조정을 하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런데 특수한 케이스는 있어요. 짐바브웨. 보통은 인플레이션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해서 50억 % 인플레이션 이런 나라거든요. 55% 인플레이션이면 50억 %. 그러니까 뭐 50억 %. 50억 %? 지난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말을 발행을 했다. 뭐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은본위 제도일 때 은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부자 나라인 건가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17세기에 일본의 인구가 2배가 돼요. 100년 동안에. 네. 그런데 전근대 사회에서 인구가 2배가 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 사람들이 다 뭐 기하선상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구만 2배 늘지는 않았을 그쵸. 거예요. 대한 경제 성장이 있었다. 전 세계 유통량에서 은이 어디서 나왔냐? 신대륙에서 일단 나왔고요. 전 세계 유통량의 3분의 1 정도가 일본에서 나왔어요. 16세기 초반부터 일본에서 대량의 은이 채굴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거 갖다가 무역을 하는 거야. 네. 중국에다가 주로 팔게 되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당시에 중국의 하이테크 상품들, 비단, 네. 차,
도자기. 그때부터 일본이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은이 많이 채굴된다고 하셨는데 은은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은을 한 100년 정도 채굴하다 보니까 은이 이제 고갈될 그런 조짐이 그쵸?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부가 채굴 금지령을 내리거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거야. 한 번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이거 낮추는 거 어렵죠. 너무 공감해. 두 번째는 뭐냐? 은이 있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은을 약탈하는 방법도 있을 거야. 은 좀 주세요 그러면 아 여기 있어요 하고 주겠어요? 마찰이 생길 거란 말이야. 분쟁이 생기고 그럼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택한 건 뭐냐? 수입 대체 상품을 육성하기 시작해요. 비단도 직접 하고 차도 직접 하고 도자기도 직접 한다. 그래서 일본이 좀 제조업의 강자가 된 건가요? 그렇죠. 18세기쯤에 이게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두거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빨리 자기 손으로 해볼 수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일본을 넘어서기 직전이에요. 거의 1인당 GDP 같은 거 많이 따라왔잖아. 네. 그런데 마지막 한 걸음 가는 게 어렵거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적을 잘 알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부터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는데 오늘 내용 좀 유익하셨나요? 저한테 유익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청자분들께 준비하느라 여쭤봤습니다. 유익했습니다. 아까 일본 경제 말씀하시면서 한 끝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한 끝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소통해주시면 저희가 읽고 다음에 또 참고해서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